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회 외교사 브라운백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외교사 연구센터장 조양인입니다. 저희가 이 외교사 브라운백 세미나를 시작한 지 벌써 17회차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외교원의 행사가 많은 부분 정책 재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최가 됩니다만 브라운백 세미나는 그와 좀 다르게 자유로운 이제 연구 주제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 분석이라든가 정책 재현을 일단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 위주의 그러한 행사로 진행을 해왔고요. 다만 참 좋은 주제였는데 본부에서도 이제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요약을 해서 좀 보내줬으면 하는 의견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요약 형식으로 본부에 보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행사 자체는 아주 자유로운 외부에 그러한 이제 이게 나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전제하에 자유로운 학자들의 교류의 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은 최소한 들어갑니다만 발표 그리고 지정 토론까지만 담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가공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표 토론하신 분들께는 거기에 대해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제주도에서 제주 포럼 일정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죠. 그래서 외교원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거기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참석 안 하신 분들만 이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누가 그러셨어요? 배신자라고 얘기했는데 배신자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평소 같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때 오늘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양해 말씀 구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임재한 선생님 제가 경력을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 사회학과 학사를 하시고 일본 동경대 법학 정치학 연구과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정치학부 개건연구원, 일본 무역진흥기구 아시아 경제연구소 선생님연구원, 호세대 슈토 대학 강사 등을 역임하셨고 연구 분야로는 중국 정치, 비교 정치학, 특히 군정 관계에 일본에서는 이제 라이징 스타라고 하면 신뢰가 될 정도로 이미 이스트랩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백 선생님 토론자로 오셨습니다.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로 계시고요. 서울대 국제학과 학사,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그리고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바로 귀국하셔서 외교원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참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송기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성균관대 학사, 서울대 석사, 그리고 동경대 박사, 그리고 동경대 국제대학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부산외대 지금 부산외대 외교학과 학과장이시고요. 연구 분야로는 일본 정치 외교, 동아시아 국제관계입니다.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으로 김숙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 전략연구실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동경대 석사 박사 그리고 토호쿠 대학교 법학연구과 부교수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일관계 구조적 변형, 72년 체제의 붕괴와 전략적 경쟁 관계로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좋은 주제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플로어에서 의견도 질문, 코멘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구성을 좀 무리해서 40분에서 50분 좀 압축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자 세 분 선생님 각자 10분 이내에서 토론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끝나면 플로어를 오픈해서 자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회의 자체는 12시부터 2시 반까지 잡혔습니다만 2시 이후로는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퇴석을 하셔도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영물을 보실 분들은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출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임재한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오야마학교의 대학 임주환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전공을 하는 분야는 중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군정 관계, 소위 당군 관계라고 불리는 영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방위연구소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반화된 연구 분야는 아닌데 굉장히 일본이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사화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라는 시점 자체가 저한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한테도 어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시점을 전달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는 중일 관계, 양국 간 관계에 제가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일 관계는 제가 일본에 유학을 떠난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일 관계를 장기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일본의 유학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석사 논문까지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에서 이제 취직을 하려면 선생님이 중일 관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인데. 그래서 중국 정치를 해서 지금은 중국 정치 중심으로 강좌도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굉장히 장기간 제가 이 중일 관계의 궤적을 관찰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할 말이 말씀드릴 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아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약간 긴장되기도 합니다. 많은 가르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관찰과 그리고 제가 느낀 그런 인상들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결론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좋은 의견 교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제목은 중일 관계의 구조적 변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2년 체제의 붕괴와 전략적 경쟁 관계로 이행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만 72년 체제라는 거는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전부터 이미 확립이 된 말입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어떤 학술적인 개념 정의는 되지 않고요. 여러 선생님들, 국구본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중국 연구나 중일 관계 연구하시는 주요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엄밀하게 아직 이렇게 정립이 안 되는 개념이라서 아직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본으로 할 만한 이렇게 기반 자체는 없는 상태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의해서 아주 전체적인 개념으로 중일 관계를 적어도 냉전 후에 2000년 전까지 중일 관계를 규정해 왔던 시스템, 그러니까 전략적, 사회적, 전략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저는 72년 체제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그 72년 체제가 굉장히 변형을 거쳤고 지금은 붕괴한 상태에서 현재의 중일 관계는 전략적 경쟁 상태로 이미 진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관찰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일본 선생님들 앞에서도 여러 자주 발표를 해서 제 중일 관계의 어떤 전략적 경쟁 관계를 이행이라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특히 얼마 전에는 소야 선생님이라고 개요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 소야 선생님하고 제가 논쟁이 붙어가지고 소야 선생님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나. 중일 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의 전략적 경쟁 관계의 이행은 아직은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의적인 시점을 취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아직 일본에서는 학계에서는 거의 지배적이지 않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책 결정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점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시점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중국을 어떤 구도 내에서 입지주려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는 시점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 경쟁 관계는 향후 일본 중일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장기간에 걸쳐서 되지 않으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쪽에서 제가 가설을 던지기 전에요. 먼저 사진을 좀 보시면은 2014년에 아베가 2년 만에 2012년에 노다하고 시진핑하고 그 후진타하고 만났죠. 그 에이펙에서 만난 이후로는 베이징에 간 게 2014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베이징에 갔나요? 일본 수상으로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진이 많이 일본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많이 보도가 되고 이 표정이 자체가 중일 관계의 현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웃지 않고 굉장히 어색한 표정을 아베도 그렇고요. 시진핑도 그렇고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당시에 2014년 11월에 중일 관계를 설명.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래서 이후에 두 사람은 두 번 더 만났고요. 작년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씩은 개선돼 나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근데 중일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장 중요한 그 퍼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현상입니다. 중일 관계 악화라는 거는 이런 표정을 짓게 된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2008년에 후쿠다 수상이 당시 수상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와 대면했을 때는 이 당시에는 전략적 호혜 관계가 2006년에 아베가 발표한 건데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다시 공동 설명에서 이 문서화됐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이가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개선되는 그런 장기적인 궤도로 들어가자는 그런 예측이 나오던 상태였고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아베가 왔습니다. 제1차 아베 내각에서 2006년에 아베가 베이징에 왔어요. 이 2006년에 아베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에요. 그 전에 잘 아시겠지만 코이즈미 수상이 중일 관계는 거의 이제 위기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그 야스쿠니 신사를 연속적인 참배를 해서 계속 참배를 해서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진 그렇게 보였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악화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아베가 수상이 되자마자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북경을 방문해서 굉장히 전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중일 관계를 다시 회복 노선에 복귀시키는 그런 아베로 정치로 결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행보였고요. 네,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당시에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양국 간을 규정하는 어떤 개념으로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부치가 1999년에 베이징에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98년에 장쩌민이 동경에 왔고요. 장쩌민이 동경에 와서 발표한 일중 공동 선언은 현재 중일 관계를 규정하는 4개의 기본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기에 이제 규정된 내용이 상호 방문, 상호 수상의 방문, 상호 지도자의 방문을 1년간에 한 번씩은 개최한다라는 거에 거기에 그런 이 메커니즘을 만들기로 협의가 된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오부치가 99년에 중국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때고요. 오부치가 일찍 죽죠. 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일본 외교에서는 오부치 수상이 지나치게 빨리 죽지 않았나. 그래서 당시 한일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하고도 오부치하고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상징적인 이 대화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중일 관계도 회복 기미가 이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라는데 오부치가 선거 중에 돌연사함으로써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 외교의 전문가들도 오부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기반이 닫히기 전에 중일 관계 혹은 한일 관계의 어떤 기반이 갇히기 전에 오부치가 돌연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굉장히 99년도에 이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고요. 그 전에 이제 천황이 잘 아시겠지만 천황이 일왕이죠. 우리나라에서 일왕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92년에 중국을 방문한 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에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황의 방문, 일왕의 방문이었고요. 그게 성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왜 일왕이 중국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 외교사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일왕이 중국을 방문한 92년 일이고요. 그다음에 잘 알겠지만 지금 현대 중일 관계의 시점입니다. 아까 국외정상 하신 분 계셨다고 하는데 72년에 타나카 가쿠에 수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전격적으로 물론 이제 그 닉슨 쇼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타나카 수상이 방문해서 대통령과 주은래와 같이 중일 국교 정상화의 결단을 내린 그 시점입니다. 물론 이 국교 정상화를 관련해서도 외교사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두꺼운 책이 출판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왜 굉장히 재미있는 이 국회 정상화 하나의 이렇게 타입인데요. 이 부분에서 왜 이런 식으로 국회 정상화가 전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중일 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굉장히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외교사 연구라서 외교사의 부분에서 좀 많이 이렇게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연구가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에서 이런 식으로 아베하고 시진핑이 서로 이제 얼굴 굉장히 붉히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절대로 현상이 아닌 거죠. 일본 중일 관계를 규정해온 어떤 패턴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현상, 그리고 그런 새로운 현상이라는 건 중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보여주는
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급격한 악화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 최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중일 관계 악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어떤 요소가 중일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제 발표의 주된 이 물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중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그 장래의 어떤 궤적에 대해서 어떤 절망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자는 것이 저의 발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의 가설은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격한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2년 체제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일관계를 규정해온,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중일관계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위기가 갑자기 닥친 게 아니고 영유권 분쟁이라는 것은 7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구체적으로 생각 띠아오이에 대해서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 영유권을 주장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왔던 문제가 왜 갑자기 지금 2010년의 단계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됐고 그게 그 이후에 굉장히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대답은 72년 체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형 혹은 침식 그리고 붕괴에 이르는 그런 약간의 장기적인 과정을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72년 체제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정해보면은 중일관계를 전체로 규정해온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중일관계의 위기관리 메커니즘, 그러니까 안정화 메커니즘으로서의 72년 체제가 굉장히 굳건하게 받치고 있던 기반이 점점 침식돼 와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72년 체제의 이런 붕괴로 인해서 2010년 이후에 이 새로운 영유권 분쟁이라는 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고 경제나 사회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안정화 시스템으로 기능해 왔던 72년 체제라는 것이 기능 부전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의 대중 정책 자체가 바뀌고 중국의 대외 정책이 수정되는 이런 광범위하고도 굉장히 급격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일 관계라는 것은 현재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경쟁 관계에 돌입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전략적 경쟁 관계가 어떤 의미로 저는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의 시점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시점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래 관설이라고 한 종래 이 통설의 점에서 저는 한 가지 여기 제가 보내드린 이 한글로 된 여기 보시면은 다른 시점들보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시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력 이행설입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제가 신문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정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력 이행설, 중일관계 급격한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력 이행, 파워 트랜지션을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근데 2010년이라는 그 시점 자체가 실제로 중일관계 경제적 뭐라 그럴까 GDP의 크기가 역전이 된 그 해입니다. 그래서 2010년 저는 시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라고 보는데요. 2010년 자체가 실제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위협은 경제적 의미에서 중국의 어떤 일본에 대한 우위라는 게 일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일본 사람들이 일단 중일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어떤 기점으로서 생각하는 2010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했을 때 중일관계의 어떤 경제적 우위가 역전이 되는 시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권력 이행설이 중일관계 악화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가설로서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2010년에 역전이 되면은 이 파워 트랜지션이라는 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지만은 이 파워 트랜지션이 권력 이행이 될 때 가장 이 관계가 취약해지는 시점은 이 갭이 줄어드는 단계잖아요. 갭이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고 그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파워 트랜지션이 어떤 양국 관계 긴장을 난다기보다는 그 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갭이 줄어들 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 가장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고 믿어지는 그런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왜 2010년이라는 그 시점에 이 영유권 분쟁이 이렇게 날카로운 형태로 뭐라 그럴까요? 이 분쟁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리얼리즘의 설명 방식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후에 일본의 대중 정책의 어떤 궤적을 물론 설명할 수 없다는, 그리고 타이밍의 문제,
뭐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이 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설명 곤란의 문제들을 권력 이행설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베 주동설입니다. 예, 아베 모든 것은 아베 책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역사적 뭐랄까요 수정주의 뭐 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적 수정주의와 아베가 우익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 사람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런 아베의 어떤 대중 정치의 강경화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아베의 어떤 정치적 야심이 현재 중위 관계의 악화를 낳았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베는 제2차 아베 내각 때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위 관계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위 관계 악화라는 것은 아베의 뭐라 그럴까요? 아베 내각의 지금의 장기 집권 혹은 그 강화에 대한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기보다는요.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게 보다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현재 아베 내각이 성립이 되고 그게 장기화하는 데 있어서 중위 관계 악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적어도 아베가 수상이 되게 아베 내각이 탄생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국내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필요 조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당시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아베가 실제로 2012년 12월에 이제 수상이 되는데요.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굉장히 삼가합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그 이제 국회 논의가 있잖아요. 이제 중의원의 참의원의 이 뭐라 그럴까 국회 의사록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명확히 나타나는데 아베가 중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제적 위협에 대한 언행을 굉장히 삼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베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위협을 뭐라 그렇게 선동하면서 자기의 국내적 어젠다 혹은 대외적인 어젠다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이제 국회 의사록을 보시면 굉장히 알 수 있고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는 이미 뭐 중국을 건드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려서 아베가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아베 자신이 중국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게 조심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베가 지금 중국 문제를 이용해서 자기의 국내적이나 대외적인 어젠다를 정당화시키겠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뉘앙스를 좀 부여하면서 아베의 어떤 역할을 평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주동설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2010년 기원설, 2010년에 일어난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에 국유화, 생각 띠아위 국유화에 이르는 굉장히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우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과정까지 생각하면 경로 의존적인 경로 의존이라는 기본적으로 시점이라는 굉장히 우연적으로 일어난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데요. 경로 의존적으로 발생한 그런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이행설도 아니고 아베 주동설 누군가 주동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갑자기 2010년에 발생한 그 시점의 어떤 문맥적 요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2010년에 어떤 일본 국내적으로 아니면 중국 국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 위기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중정책 아니면 대외정책의 변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로 의존적인 관점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기원서는 일단 제가 부분적이지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이 어떤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2010년에 이 충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패싱보트가 중국의 어선이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배를 들이박는 사건이 일어났죠. 뭐 여러 가지 왜 그랬는지는 뭐 술에 취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일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충돌을 했습니다. 일부러 충돌한 사건은 그건 맞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가 나중에 누출이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9월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으킨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그렇게 파장이 컸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문맥적 요인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민당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된 시점에서 민주당 정권이 외교적으로 아직 경험이 없다. 자민당 정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친중, 또 파벌 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커넥션이라죠. 중국의 엘리트 정치 공산당 내부의 지도자들과의 어떤 커넥션을 민주당 정부 전혀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서툴렀다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격적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고려를 해야겠지만 민주당 정부가 굉장히 당황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서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제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시하라 트러블 메이커죠. 일본에서는 폭주 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주 노인 이시하라가 제가 시간이 잘못됐는데 2012년 4월입니다. 2010년 9월이라서 잘못 썼습니다만 2012년 4월 헤리티지 재단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생카쿠 띠아오이 매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매입의 의도를 발표하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동경도의 돈으로 사겠다. 그래서 동경도의 돈이 그럼 동경도에는 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생카쿠 띠아오이를 구입하겠다 그런 방식을 합니다. 실제로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노다 당시 민주당 정권의 수상이죠. 총리 대신이 굉장히 당황을 하죠. 그래서 이건 사실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시하라가 동경의 돈으로 이 생카쿠를 매입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파장에 대해서 이제 노다 정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최악의 결과를 맞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세컨드 워스트라고 하는 그보다 덜 나쁜 방안으로서 국가가 그 현재 소유자로부터 생카쿠 띠아오이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한 게 2012년의 9월입니다. 근데 그건 일본 측의 의도였고 굉장히 의도는 좋죠. 의도는 좋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 전달이 됐고 중국의 적어도 정치국 내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다의 강연회 제가 저번 달에 제가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본 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카쿠 띠아오이 매입에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이미 전달을 했는데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이거는 더 이상의 위기를 막기 위한 사선적인 방책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됐고 그게 왜 중국 측에 의해서 무시되고 아니면은 각하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마지막에는 아직은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다른 질문에서 굉장히 노다가 말을 잘하거든요. 노다상이 일본 수상치고는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반적인 리더 타입은 아닌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함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라 그럴까 외교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저도 굉장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에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아직 이렇게 명쾌하게 이 당시 무슨 일이 커뮤니케이션 문제인지 미스인포메이션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국에서 의도적으로 자른 건지 아니면 후진타오를 둘러싼데 나중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정치 역학이 중국 내부에 상무국 정치위원회 내부에 정치 역학이 나온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본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되고 이 에이펙 회의에서 굉장히 서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러니까 후진타오는 그때 처음 들었다는 내용을 하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중국 내에서 물론 이제 반 이상은 어용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일 데모라는 거는 완전히 어용 데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반일 감정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일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뭐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가 가진 강제력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이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전국적으로 반일 데모가 진행이 됐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용인된 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드 문제 관련해서 겪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반일 감정 그 표출이 시민사회 레벨에서 중국의 시민사회에 있다면 이게 표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 완전히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반일 데모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경계를 해왔지만 이걸 보고 이제 중국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돈이 빠져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 대일 투자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올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조금 개선이 됐다는 건 플러스로 이렇게 반전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줄어드는 폭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폭이 줄었는데 앞으로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중국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투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투자의
목표를 다원화시키기 시작한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아니면은 인도로 가고 아니면 방글라데시로 가고 이제 다원화 정책을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당시부터 굉장히 그게 정책적으로 실현이 된 시기가 2012년 이후에 그리고 돈은 굉장히 급속하게 빠져나오고 돈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사람도 빠져나옵니다. 사람도 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2012년 이후에 급속하게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빠져나오는. 뭐 일본인들이 많이 해외 거주를 안 하지만은 특히 이제 중국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중국 정치를 가르치고 이제 중국에 일본에는 중국 세미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저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교수를 제 테마를 선택해서 저하고 이제 2년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세미나하는 수업이 있는데 저는 현대 중국 정치와 외교를 하는데 인기가 없습니다. 너무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여학생들이 안 들어오고 그게 중국어를 공부를 하는 친구는 있습니다. 이제 취직에 도움이 되니까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중국 정치나 외교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중국이 가지는 매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2010년에 이제 그 친구들은 2010년에 가장 뇌리에 남아 있는 그 이후에 어떤 일본의 대중국관이라는 게 이제 그 친구들의 어떤 중국관을 규정하는 그런 이제 중국의 이미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년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안 오니까. 그래서 2차까지 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면. 그래서 1차만으로는 이제 학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뭐 수업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한국이랑 비교해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일본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진 어떤 매력, 최소한의 매력들이 많이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감퇴되고 아니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변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거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아무도 안 갑니다. 이렇게 교환학생을 해서 중국에 너무 안 가서 그래서 굉장히 학교 내에서도 그 유학생, 교환학생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도 따로 이제 중국에 대한 설명회를 열 만큼 상호성이 보장이 안 되는 중국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일본에서 가는 학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뭐 지금 제가 인적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발표와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는 생각그 띠아오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제 2012년 국유화 발표 이후에 생각그에 이제 중국이 매달 3, 4회 정도로 그런 페이스로요. 그 해경들을 파견합니다. 해경에 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선 포함하면은 매달 15에서 15척. 그런 제가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배부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이게 다 이렇게 패턴이 있거든요. 이게 중국 정책적으로 이 생각구에 대해서 생각디아오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주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중국 정부 내에서는 이미 패턴화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해경이 중국도 이제 정보 개편이 돼가지고요. 근데 해경을 중심으로 이제 조정 시스템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조정이 되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 그래서 어선까지 포함하면 15번.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 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요 근래에 보면 2016년 8월에 갑자기 저렇게 배가 들어왔습니다. 어선이 포함해서 갑자기 이렇게 빨간 게 2016년 작년 8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무성의 담당 과장한테 물어봐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 8월에 갑자기 저렇게 늘어나고 2016년 8월을 지나면은 첫 번째 페이지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드린 거 보면은 이 8월 이후에 그 보내는 숫자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 정책 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 8월을 위해 새로운 물론 굉장히 미묘하지만 중국 측의 어떤 행동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부분. 지금 일본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여기 적혀 있는 중국에 의한 현상 변경의 시도라고 일본말로 적혀 있는데 여기 원래는 중국에 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시도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규정한 중국 행동의 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중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배를 보내고 있는. 그러면 어디까지나 일본이 만들어낸 어떤 중국 행동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점자적으로 이렇게 현상 유지가 아니라 중국은 계속해서 현상을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군사적으로 이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씩 현상을 변경하려고 있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일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횟수뿐만이 아니라 그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보내는 배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대형화되어 있고요. 점점 더 무장화된 그 해경의 그 감시선들이 센카쿠 디아우이 주변의 접속 수역 혹은 영해에 일본 측면에서 보면은 영해에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무성과 방위성이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저 자료는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매일 업데이트되고요. 굉장히 상세한 자료를 실제로 내각 관련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굉장히 공개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현실이라서 2012년 이후에 2010년에 그 어선 충돌 사건 이후에 국유화 결정 2012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중국의 해경 순시선의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적인 영해 침범이 이미 현상이 돼버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되는 왜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중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잡아서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 돼야 되면 왜 이 센카쿠 위기는 2010년에 발생한 그 위기는 그 이후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중일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전까지 72년 체제가 잘 기능하고 있었던 시절에 중일 관계를 규정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esilience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력이라는. 원상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관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도 회복이 됐고요. 고이즈 밑에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는데 회복이 금방 되고. 근데 그 전에는 더 그렇습니다. 80년대에도 역사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 정부 그리고 일본 당시에 자민당 의원들에 의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그런 관리가 잘 된 시스템이 왜 2010년에 이르러서 이 센카쿠 위기라는 거는 그 이후에 중일 관계에 이렇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물음을 다시 던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왜 당시 정부는 그리고 아베 정부 그 이후에 아베 정부는 이 위기 관리에 실패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역시 1972년 체제 위기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1972년 체제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72년 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코멘트 하시는 분들, 교수님들에서 많은 의견이 나올 거라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972년 체제라는 것은 1972년 국회정상화 시절에 형성이 된 중일 관계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 우호 외교 시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호 외교 시절에 중일 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당시에 지금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는 뭐 적어도 냉전 붕괴 이전까지는 공통의 위협으로서 소련이 존재했다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레셔널리티입니다. 이 중일 관계의 72년 체제를 규정하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양국 정치 엘리트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속인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미에서 어떤 유대를 느끼는 경제계 혹은 경제계 혹은 정치계 내부의 어떤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1978년에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을 이제 등소평이 삼중전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대중 중국 원조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일본 정부로서는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고요. 일본이 서방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서구 영역, 서구 진영이라고 하죠. 냉전 시기에 이 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해서 이 대중 그러니까 ODA를 시작하는데 당시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산성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근데 외무성에서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일본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그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당시 개혁개방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시겠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라는 게 계획 경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그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라는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 축적을 어디서 해야 되냐? 근데 등소평에 내려오는 결론이라는 거는 대외 개방이죠. 그러니까 문호를 열어서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온다. 이게 스탈린하고 다른 점이 제가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게 홍콩의 돈과 일본의 돈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1979년부터 대중 원조를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80년대 굉장히 액수를 늘립니다.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81년부터는 이제 가장 많이 일본에 대해 중국한테 돈이 가는, 물론 이제 원 차관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라, 돈을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요. 원 차관을 이제 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중일 관계를 뒷받침하는 70년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역사 문제에서 타협이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앞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역사 문제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이 전후 배상을 그 포기를 하잖아요. 배상을 이제 배상 청구권을 방기를 하죠. 방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돈을 준 게 대중 ODA가 아니라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 딜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택동이 대일 배상을 포기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당시 오이라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돈을 주는 방식으로 대중 ODA가 됐다.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정치 과정을 보면 실제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실제로 이렇게 정책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일부러 피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정치가적인 레벨에서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대중 원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큰 딜, 역사 문제를 봉인하기 위한 어떤 물질적으로, 제가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 문제를 봉인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일 관계가 어떤 큰 틀이 잡혔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약간 잘못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좀 제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오해가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 오해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을 했고요. 당시 아직 정치적인 결단을 제가 내렸다고 했으면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시 일본에서는 이제 이 석유 위기가 굉장히 터져가지고 일본 국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지금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일본 경제로서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떤 미래를 건 거죠. 네, 일본이 그 당시 한 판단은.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결단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타협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떤 타협이 존재했냐면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잘 아시는 그 역사 문제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에서 일본 국민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 한 주먹 되는 우익들만이 이 일본의 전후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소위 이제 분리설, 역사 책임에 대한 분리 책임론, 이런 게 당시 중국에서는 일반적이고 주은래가 그런 방식으로 당시에 당내에 일중 국교 정상화, 중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설득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현재 연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굉장히 소극적 의미에서 역사에 대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일본에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아니 진실하게 사죄를 해야 된다는 그게 일반적인 일본 내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 문제나 타협이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있었고요. 굉장히 국민 감정이 좋았습니다. 우호적이고 80년대 계속 그런데요. 지금이라고 비교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전벽해 같은 믿을 수 없는 의미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오해였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일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일 관계가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관계가 지속이 되어 있다고, 적어도 80년대를 거쳐서라는 생각입니다. 85년도에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베이징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반일 데모가 일어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후야오방이라는, 아시겠지만 그 나카소네와 굉장히 친한, 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가 전면에 서서 어떤 해결을 모색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인 이 중일 관계, 인적인 이 유대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이제 기능했던 게 80년대까지. 근데 90년대 들어오면 냉전이 종결되면서 전략적인 어떤 공통의 위협이 사라집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치 일치 간에 당연히 유대 관계 약화되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양쪽에서 다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은 자민당의 체제 자체가 도열을 시작하면서 자민당 내부 정치가 변하는, 그래서 파벌의 영향력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럼 파벌이 약화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민당 내 친중파, 굉장히 강력한 파벌입니다. 지금 이제 키시다 외무성이 파벌의 총수죠. 코치카이라고 불리는 홍지회라는 분. 이게 이케다 하야토라고 이 수상 이후에 자민당 내부의 두 번째 큰 파벌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베 파벌에 밀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리버럴하고 친중적인 색채를 가진 이 파벌의 지금까지 중일 관계를 뒷받침한 어떤 지지해온 한 가지 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이 파벌 정치의 파벌의 어떤 의견 자체가 자민당 전체의 정책으로 비화되는,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사전 심의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민당 내,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자민당 내부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정책 결정의 중심이 자민당 내부에서 관저로 옮겨가는 이런 일본 정치의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라는 게 발생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이후에, 소위 이제 선거제도의 변화가 이게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부분, 특히 이제 중국 관계에서 중국과 가장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본 정치 내부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유대 관계가 제도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 약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중 경제 정부 원조가 2010년에 이제 끝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요, 2007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차관이 끝납니다. 원차관은 아까 말씀하신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했는데, 중국은 굉장히 돈을 잘 갚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돈을 잘 갚아왔고요. 그래서 올해가 일본이 중국 원조에 대해서, 일본의 차관에 대해서 중국이 돈을 다 갚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국 정부는 일본에 빚이 없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부터는 원차관이 없어지고 나머지 무상이거나 환경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랜트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공여에 해당하는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중관계의 악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는 돈이 중국의 군사적인 정도에 사용되지 않나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확산이 된 게 2005년, 5, 6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ODA 자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일본의 역사 인식이 상대화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 있어서도 그 세대 교체가 세대 교체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본에 있어서 역사 책임을 분리하는 그런 논의,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책임과 관련된 논의들이 세대 간의 세대가 교체가 일어나면서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일 관계가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말씀드린 좀 이제 아까 그 자민당 내부의 친중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홍지회라는 거의 마지막 가토의 난으로 유명한 가토입니다. 그래서 가토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작년에 2016년 10월인가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관 출신인데 그러니까 자민당 내부도 그렇고 일본의 친중 외교, 차이나 스쿨이라고 불리는 외교에서 굉장히 지도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이 사람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이 친중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키시가 이후에 이 카토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지금 현재 자민당 정부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저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요. 키시다는 현재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카토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저는 좀 이렇게 무겁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친중파, 자민당 내부의 친중파, 그래서 자민당 내부의 파벌 정치에 있어서의 중국 정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센카쿠 위기로 관련해서 70년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 부전에 빠졌는가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2010년 단계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권력 이행설이, 제가 권력 이행설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어난 상황을 보면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대두에 대해서 당시 일본 내부의 불안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정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민주당 정부의 어떤 외교,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가 굉장히 노정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호 의존 관계가 굉장히 이게 진행이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네, 그거는 물론 이제 중국의 대두에 의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굉장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중일 관계에 있어서 경제 관계 굉장히 이렇게 밀접해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취약성, 거기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민감성이나 취약성의 부분에서 어떤 일본 내부의 불안이 증대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논의가 실제로 나와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 교체가 더더욱 진행되면서 일본의 어떤 역사 의식의 상대화라든지 역사 인식의 부재라는 게 점점 더 이 양국 관계에 긴장을 불어넣는 그런 게 계속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로서 이 우호 외교가 드디어 이제 기능 부정, 근데 그게 예전의 방식으로는 절대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된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를 보면요, 전략적 경쟁 관계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그 70년 체제를 규정했던 다양한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이제 전략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주요한 위협입니다. 주요한 위협이라는 것은 북한을 넘어서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방위 개혁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대포동 문제가 가장 원인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놀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위 시스템을 만들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방위 시스템 내부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방위 백서 그리고 그 중단기라고 그러죠. 중기 방위 계획. 그 방위 계획의 대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가장 주요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위 정책, 군사 안보 정책을 규정하는 최대 요인은 북한이라 중국입니다.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전개라는 게 그걸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정말 중국밖에 생각 안 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일본에 가셔가지고 정책 결정자 아니면 학자들 만나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중국 얘기밖에 안 합니다. 결국 깔때기처럼 결국에 중국으로 갑니다. 북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아마 좀 익숙해지시면 괜찮으십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중국이 일본의 안전보장, 어떤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최대의 위협이죠. 최대의 위협으로서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고요. 이미 그게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이 아니라 2010년, 그다음에 2012년에 개정이 된 방위개혁의 대강에 그 의미가 명확히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민당 자체가 굉장히 변화했고요. 변화된 자민당이 지금 장기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아베 내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이라는 거는 이전에 후진타오 정권하고도 굉장히 틀립니다. 그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의사결정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게 아베 내각이 장기 집권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있다면 오히려 어떤 딜을 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외무성에 관련 단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중일 관계의 어떤 새로운 기반, 협력적인 기반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적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아베 정권이 안정돼 있고 중국도 지금 시진핑의 어떤 중앙 집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이라면 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딜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무성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정책화가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책 결정의 중심이 자민당 혹은 정부에서 관저로 변했습니다. 관저 중심의 외교가 되기 때문에 아직 아베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베가 변하지 않아서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내기 위해는 뭐라 그럴까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아베 자체가 아직 이 중국에 대한 어떤 돌파구,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해내는 아니면 타협적인 이 스탠스를 보이기 위해는 아직 관저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무성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요. 또 한 가지 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감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 감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상호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외무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책적 선택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택할 정책이 없는. 너무 국민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일본은 이 중일 감정의 대중 감정의 악화를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국내적인 어젠다를 아니면 대외적인 어젠다를 정당화시키는 이거에 말이 안 되는 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할 게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너무 국민 감정이 안 좋아서 정책 선택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AIB 있잖아요. AIB에 대해서도 일본이 지금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욕먹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느냐? 아니면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아베의 의견을 고려했는데 아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말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씩 조금씩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적으로 어떤 합의가 적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국 경제의 어떤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조금씩 제가 봤을 때는 여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AIB라든지 새로운 중국의 경제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일본이 최소한의 관여적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거부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부정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제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딜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외무성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던 일본에 돈이 빠져나오고 사람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디커플링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이제 중국은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이미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일본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이 참 대단한데 완벽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방벽을 만드는 거죠. 이제 취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벽을 만들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작을 했고 동남아시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시아 더 넓게 있으면 중국이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일본도 서쪽으로 가는데 약간 방향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디커플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가볍게 경제와 안전 보장의 문제를 연계시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는 훨씬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취약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정치적으로 선택적 정책 선택의 폭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아시기로 경제 제재가 실패했잖아요. 2012년에 그 희귀토 그 수출 금지에 대해서 중국이 한 방을 먹었으니까 일본한테 먹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해를 했죠. 이제 상황에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 그런 실패를 겪고 나서 왜 우리한테 똑같은 걸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실패를 했고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일본이 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다시 중국이 이런 경제 제재를 했을 때에 대비해서 많은 뭐랄까 세이프티넷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디커플링까지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저는 인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상호 인식이 전 85-15잖아요. 85%가 일본 국민의 85%가 중국에 대해서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우호적인 입장이죠. 이게 올해 NPO 그죠? 이제 언론 NPO죠. 언론 NPO의 그 서베이 조사하고요. 근데 그게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까 개선될 여지가 이게 신호가 안 보이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그 장기적 전략적 경쟁 관계로 들어가 있는데 전략적 경쟁 관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굉장히 저도 이 컨셉을 좀 더 정치화시켜서 좀 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군사 안보적인 경쟁의 논리가 사회 경제적인 협력의 논리를 압도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두 사이의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옛날이라면은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논리가 존재했다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코이즈미가 야스쿠니에 가는 거를 재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압력을 가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이런 식의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군사 안보적인 어떤 경쟁의 논리라는 것이 대중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반 혹은 아니면 코어나 부분, 코어 부분으로서 이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게 그렇지만 그게 전략적인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의 논리가 우선이지만 전략적이라고 하는 거는 무분별한 군비 경쟁과 군사 충돌은 억제가 된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전보장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안전보장의 딜레마인 상황으로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장의 딜레마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관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안전보장의 딜레마를 이게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 희망을 저버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전략적 경쟁 관계라는 입장에서 그런 전략적 관계, 경쟁 관계에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상 제가 이제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결론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일 관계 급속한 악화는 양국 관계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서
72년 체제 점진적인 침식과 붕괴 귀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0년과 12년의 생각과 위기는 72년 체제 붕괴를 가속화, 이미 붕괴가 시작된, 침식이 시작된 그런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고 그래서 결정화시킨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양국 관계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관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저한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한국의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 어떤 함의가 있는가를 그냥 정말 인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제가 자주 대사관 분들께 얘기를 하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이라는 게 더 이상 중의 정책, 일본의 대중 정책 그리고 일본의 대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 나름의 시스템이 미일 동맹의 강화를 주축으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축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 거기에 한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스토리에 72년 체제의 스토리에 한국이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들어와 있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도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 중국과 일본의 게임으로서 이 일본은 인식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진 어떤 전략적 가치, 그래서 또 중일관의 이런 갈등의 틈을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저한테 많이 던지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의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준비를 하고 일본 자체가 굉장히 구도를 단순화시켜서 보려는 그런 지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전략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말할 필요도 없이 점점 이 중일 관계가 군사화되고 있는 전략적 함의 군사 안보의 경쟁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관점은 저희가 굉장히 안보 정책에 있어서 어떤 이 포지셔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현재 되고 있는 사드 문제는 그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우리가 가진 저보다 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어떤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중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 기존 3가지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전략,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의 이제 검토를 통해서 72년 체제의 붕괴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72년 체제의 붕괴가 배경 요인이라고 한다면 2010년에 그러한 10년, 12년의 생카쿠 사건이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었다라는 식으로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또 한국 외교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짚어주셔서 아마 대단히 많은 토의 재료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각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플로에서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최진백 선생님이 지정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최진백입니다. 하여튼 원고를 받고선 제가 이렇게 봤었을 적에 맨 마지막 정책적 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보고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이해하게 돼서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몇 가지 이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72년 체제와 전략적 경쟁 관계 이 2가지 틀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던 거는 지금 현상은 틀림없이 그런 현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것의 원인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따져봐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제 센가쿠 열도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국민들 감정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전략적인 어떤 이런 경쟁 관계까지 간 거로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가 구성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적인 이런 경쟁 관계로 갔던 것보다는 그 국민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이제 컨트롤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뭐 그렇게 그 레질리언트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결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첨가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크게 보면은 결국은 그 72년 체제와 이제 전략적 경쟁 관계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구도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 좀 다른 어떤 징검다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넣어서 그 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내용들이 이렇게 채워질 수 있고 그 좀 이야기들이 갖다가 이렇게 팔로우업이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뭐였냐면 그 72년 체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것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시스템이었는지 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건강하고 아주 유연한 그런 체제였는지에 관해서 한번 다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소련의 위협을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비하기 위해서 하여튼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에게 협력하는 관계,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것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당시에 이제 관계 개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그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이제 진행이 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엘리트와 어떤 국가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던 그런 외교 관계, 다나카와 그 주울레 이러한 뭐 아주 큰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어쨌든 관계라고 볼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면 이렇게 이런 거를 이뤄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냉전 체제 내에서 어떤 변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72년 체제는 그 중일 양국 간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더 큰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양국 간의 관계만 환원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이제 두 나라의 관계로만 이제 얘기하는 거 그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용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결국은 어떤 아주 전통적인 관계의 그런 국제 간의 관계. 그래서 뭐 마치 전쟁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국가 간의 갈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수긍하고 그래서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예전에 있었던 전쟁이나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그 어쨌든 나름대로 딜이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지속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아주 뭐 그렇게 유연한 시스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에는 작동할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문제에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날 이 양 간의 국민들 간의 관계에서도 사회 부분에서는 이러한 그 지난날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가 돼 있지 않는 사회 부분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적에 양국 간의 그런 감정이 이렇게 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취약성을 그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결국은 72년 체제가 전략적 경쟁 관계로 넘어가는 거를 어쨌든 정상 관계가 비정상 관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크게 보게 되면 어쨌든 약간의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뭐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갖다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외교적인 어떤 그러한 룸들을 찾아가는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지금 최종희 선생님 그리고 다른 두 분 선생님의 토론문이
지금 배포가 돼 있습니까? 플로어에 배포가 돼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정리할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 72년 체제 붕괴가 바로 전략적 경쟁 관계 전환을 의미하는가? 아주 대단히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시네요. 그 72년 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이었는가? 그리고 이때 중일 관계 내적 취약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비정상적 관계 정상화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포인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성기석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재한 교수님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산 외대 손기섭 교수입니다. 조금 뭐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임재한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한 코멘트 성의 좀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약간 지리성의 의미를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사과정 때 사실 중일 관계의 어떤 논문을 썼고 또 특별히 일본의 중국에 대한 ODA 정책을 둘러싼 정치 과정 또는 정책 결정 이런 것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외교안보 우리 국립외교원이 아니고 일반 대학에 뭐 사소한 잡무도 많고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치밀하게 중일 관계를 팔로우를 못 하고 있다 하는 반성을 많이 하고 오늘 아주 좋은 논문 또 좋은 내용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중일 관계가 현재 4단계로 발전해 왔다. 물론 교수님의 여러 가지 지적, 72년 체제와 전략적 경쟁 관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저는 조금 세분해서 보면은 1945년 또는 이제 공산 대륙의 공산당 정권으로 보면 1949년에서 1972년간에는 냉전적 미수교기였다. 관계가 없었지만은 하지만 채널 구축에는 꽤 노력을 했어요. 경제 통상 관계나 인적 교류를 위한 채널은 민간 경제 협력 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꾸준히 해왔다는 것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972년에서 96년까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72년 체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전후적 특수 관계이었다. 72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후적 특수성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정부가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3가지 중요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교 정상화 과정 및 또 평화 우호 조약 덩샤오핑에 이르기까지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첫째는 전쟁 배상권의 포기입니다. 이게 1964년 연구에 의하면은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하는 게 이시 선생님의 연구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즉 많게는 1000억 달러. 우리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1965년에 5억 달러 받았는데 5억 달러 플러스 뭐 나중에 한 3억 달러를 민간 받았는데 중국 정부는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을 청구를 하면은 국교 정상화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포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소련 문제가 급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미일 동맹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일본의 군사주의를 막는 하나의 그 막의 역할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생각구 열도의 현상 유지였습니다. 이거는 저온라이도 얘기하고 덩샤오핑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덩샤오핑은 차세대 해결론을 얘기하죠. 그런데 당시로서는 현상 유지가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덩샤오핑은 차세대 해결하고 안 되면 차차차 세대 100년 이후도 내다보면서 이제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역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또는 완화된 어떤 정권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전쟁 포기 대신에 이것은 명확한 자료는 사실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요 정치가들의 음급과 그 과정상에서는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 배상권을 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본 인민을 위하여 포기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인민을 위하여 포기한다. 대신에 일본 정부가 장점을 가지고 있던 정부 차관 방식으로 해라 해서 일본은 일본의 ODA 정책에 없던
어떻게 보면은 복순형도 총액 결정 방식으로 5년 내지 6년간 패키지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전두환 정부는 한번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40억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즉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을 특별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몇 가지 위기를 거치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는 반전에 또는 회복력에 또는 비공식 채널에 이런 건 존재했습니다. 했는데 96년을 기점으로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 군사 강대국화, 경제적 급속한 성장,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90년대 초중반에 매년 핵실험이 2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클링턴 정부하고 하시모토 정권은 미일 동맹의 재정의와 강화라고 하는 방식을 해서 이때부터는 사실상은 72년 체제가 끝나고 있다. 형해화되고 있다. 그 형해화되는 모습이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이나 2005년에 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또 회복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전략적 호혜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 전략적 호혜 관계면 공허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상은 96년도경에 거의 일본은 방향 전환을 했고 한 번도 물론 민주당 정권 때는 조금 다르지만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전후적 특수관계성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21세적 세력 전이기에 들어가 있다. 2010년이나 2012년 제가 다른 선생님 다 물어본 적이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2012년을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2010년은 후진타오 정권과 칸나오토 정권입니다만은 양쪽 다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어요. 일본 정부의 대응도 미숙했고, 하지만 후진타오도 굉장히 힘의 논리에 의한 힘의 외교를 처음으로 구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중국이 하는 거는 2012년 특히 이제 들어와서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덩샤오핑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구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실효적 점유를 중국도 하겠다. 좀 무효다. 생각구에 대한 옛날의 양보는 무효다라고 실질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돌은 하기 싫으니까 잠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실제적 관계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동북아 차원에서의 중일 관계에 뭐 세력 논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미 세력 전이기에 들어와 있고 2017년 단계에서는 세력 전이가 되었다. 전략적 경쟁이라는 말도 사실은 모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썼어요. 예전에 쓴 바도 있고 72년 체제도 제가 논문도 많이 쓰기도 했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나중에도 말씀드려서 사실은 그러면 전략적 경쟁의 구조나 내용 또는 방향성이 뭔가가 조금 더 치밀하게 연구가 이제 돼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정권과 아베 정권은 그런 각도에서는 뭔가 새로운 21세 세력 전이가 된 상태에서의 어떤 전략성, 구조성 또는 컨텐츠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다. 네, 그게 아마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연구하실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존 가설과 임 교수님의 이제 이 가설에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권력 이행설이 이제 타당한데 왜 그러면 2012년이냐? 역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제 대국의 위치도 역전됐어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정치 대국, 군사 대국, 나아가서는 경제 대국의 위치가 역전됐을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 중국은 이미 G2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오바마 정권이나 지금의 트럼프도 뭐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시진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형 대국 간 관계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적 차원과 글로벌 차원으로 글로벌 차원에까지 이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권력 이행설이 타당하고 상당 부분 선생님의 가설도 타당하다 이런 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년 체제인데요. 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교수님께서 전략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분석 레벨은 굉장히 흥미롭고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유의미하다. 굉장히 그 한 서너 가지의 단계로 나누셔 가셨는데 뭐 좋은 점이 있으시는데 이제 본인의 가설에 대한 이제 컨텐츠를 조금 더 그걸 구상은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렇지만은
일본이 글로벌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전략적 경쟁이 잘 안 되고요. 동북아 차원에서도 미국이라는 힘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닌가 구조로 보면은 막 그게 2010년 위기의 유일한 성과라는 사실은 백기투항을 했거든요. 사실 참담했어요. 그 칸 나오토 정권의 마에아라가 외상이었는데 참담했는데 유일하게 얻은 게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의 수비 범위가 생각구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유일한 성과였고 그 이후에는 비교적 미국 정부가 뭐 명시적으로 하려고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막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이게 미국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생각구 열도에서는 뭐 지금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이 미국에서의 오바마 정권의 그 아시아로의 회귀라든가 재균형 정책과 연관해서 이제 이게 전략적 경쟁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중국에서 보면은 역시 해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그게 1992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해법을 제정해서 표면 중일 관계의 표면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국내 정치상으로 해양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생각과 일꾼은 우리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강대해졌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하니까 뭐 사실은 이제 잡아먹을 이런 욕망을 나타낸 것이 그래서 이 해양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중일 관계는 역시 G2 속에서의 의미를 또 밝혀야 된다는 것. 막 이런 게 또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동아시아 전체 국제 관계에서 보면은 시진핑 정권은 과연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 이런 게 뭐 지금 1대1로에다가 뭐 여러 가지 AIIB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는 도전하지 않겠다 미국에. 하지만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핵심 이익을 인정해 달라. 근데 이 핵심 이익이 과연 뭔가? 그러면 뭐 생각과 열도를 달라. 우리 그 뭐 이유도를 달라. 그럼 남중계 90% 이상은 먹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외교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과연 이것이 소프트 랜딩이 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양제츠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양제츠가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뭐 자유항행인가요? 그 항해 작전을 지금 펼치면서 일본 군함이 영해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효하고 실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차원은 전략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있고 여기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우리가 정말 이게 과연 뭔가? 정말 한번 중일 관계에서도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래 보면은 우리 한반도와 관계해서는 역시 한미일은 한미일 관계 외교안보 면에서 한미일 관계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뭐 위안부 문제나 한일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중요하고 큰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켜가야 된다. 한미 동맹을 또는 한미일 관계를 초석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 이제 한중일 관계도 우리가 사실은 2차적으로 통상 관계나 아니면 북한 핵 문제 또는 이제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2차적이고 중장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강대국화 또는 북한 핵위기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가 정말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조금 뭐 약간 반론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하고자 하면은 99년 10월에 장점인 방위는 사실은 중일 관계에 좋지 않았어요. 잘 아시겠습니다. 아까 좋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98년 10월에 김대중 정부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장점인이 동경을 갔지만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약속도 별로 안 해줬어요. 그렇게 형식적인 대우에 거쳤다는 것. 즉 96년부터는 굉장히 대립적으로 가고 있어요. 즉 제가 말하는 탈전후적 보통관계기로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96년부터는. 또 하나는 2010년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전된 상황이고 격차가 급속도로 강해진다는 차원이고 G2 상황이고 그래서 2010년이라고 하는 관점 2010년 또는 12년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관저 외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아베만 있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베 다나카 외교도 사실상의 관제 외교에 가까웠고요. 수상 주도의 리더십 외교였고 오히려도 그랬습니다. 제가 논문에 사실은 박사 논문에 일정 부분 그걸 썼습니다만은 관제 외교였다. 그다음에 또 나카소네야말로 관제 외교죠. 물론 지금보다는 제도적인 밑받침은 적었습니다만은 그 행태나 리더십의 성격은 굉장한 관제 외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약간 비주류적인 성격은 있습니다만은 고이즈미도 관제 외교였다 하는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는 관제 외교의 차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비교적인 차원에도 재미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송기섭 선배님은 이 일중관계 이 전문가시죠. 박사 논문뿐만 아니라 많은 논문을 써오셨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72년 체제에 가능했던 요인을 보호적 설명해 주셨고요. 연구 반복론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경쟁관계라는 용어의 정치와 그리고 본인의 가설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 그리고 관리외교적 시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뭐 시기 부분 관련해서 2012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볼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미국 요인, 중국 해약 정책 등의 요인의 검토 필요성, 그리고 함의까지 다 지적을 해주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숙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있는 김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재한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는데 사실 임재한 박사님과 저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입장입니다. 다나카 아키히코 선생님의 제자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가 굉장히 저는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예. 제가 말 주변이 사실 없어서 이렇게 말을 길게를 못합니다. 아주 짧게 5분 이내로 말씀드리고 앞에서 최진백 선생님이나 송기섭 선생님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그 임재한 선생님 발표해주신 그 중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악화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거기에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일 관계가 여기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변형이 된 게 먼저지 중일 관계가 사실 악화가 앞으로 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직 사실 뭐 충돌이 있거나 전면적으로 이렇게 악화가 돼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악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전면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좀 이제 근거들이 좀 취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결국은 그 중일 관계의 구조적인 변형은 결국은 뭐냐라면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 구조의 해체와 G2로 대표되는 미중 경쟁 구조의 출현, 그 다음에 중일 양국 간의 뭐 세력 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신민족주의 이제 발현 등으로 이제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냥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한 줄로 우리 다나카 교수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길게 한 줄로 딱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결국 뭐냐? 중일 관계 그 일중 관계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 임장 선생님 말씀대로 악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이제 중국의 부상과 도전에 따른 그 요인,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경기 침체로 장기적인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국제적 위상의 저하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우리나라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너무 성장을 하니까 혐한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중국의 이제 위협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강조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이제 중국의 핵실험도 있었고 그 촉진시키는 요인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일본에 사실 돈으로 중국이 성장을 했다라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와서 중국이 이제 많이 컸다고 일본을 무시하고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상당히 이제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고 아까 소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은 전략적 경쟁 관계가 되는 건 일본은 절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중국보다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중일 관계로서는 사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파워 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동맹을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고, 미일 그다음에 중국 간의 관계 이렇게 향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권력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도중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 싫어해서 일본 학생들이 중국을 싫어해서 중국 유학을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토호쿠 대학에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 중국을 싫어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 일본 친구들은 해외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자기네들 나라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다음 막 한국처럼 해외 유학 가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돌아가지고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저변에는 뭐 사실 인구 감소도 있겠고 뭐 취직이 잘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꼭 중국이 싫어서 중국 수업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자와 그 이치로의 그 보좌관 생활, 비서 생활을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전 많은 그 중국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중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이제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오자와 대표적으로 아주 중국의 위협을 아주 목청 높게 그 얘기하는 사람이죠. 중국이 항상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한국에 와서도 강연을 할 때 중국 그 그러니까 위험한 나라이고 언젠가는 이제 중국은 그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그 충격적인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되게 중국을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가 핵심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한 발언을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부에서의 그 양국 간의 교류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일 관계가 악화되었다기보다도 그것이 이게 서서히 저는 이게 변화 또는 변형돼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일본에 오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고, 그것이 뭐 대국의 어떤 그런 것을 사실 뭐 그 핵실험도 했었고 이런, 그다음 지금 요즘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그런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보다 커져서 대국이 되고 그 대국이 일본의 어떤 그 안보적으로 위협의 존재가 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본인들의 자국의 메커니즘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일 동맹을 강화를 추구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헌법 개정을 해서 보통 국가가 됐는데 중국의 부상에 뭐 현격적인 그 공헌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 정도를 하고 다른 분들도 말씀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두교 선생님, 일단 큰 문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일 관계 악화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이제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포함해 주셨습니다. 저 토론문에는 신민족주의 발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구조적 변형의 요인을 하나 적어 주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중요한 요인 같아서 혹시 그러면 나중에 답변 내용에 포함되었으면 그러면 세 분 토론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게 다 하시기보다는 그룹핑해서 내지는 선택적으로 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내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 중인 논문이라서 지금 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일단 완성이 된 상태인데, 아직 그 개념이나 뭐라고 그럴까 이 역사적인 이 리뷰에서도 아직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송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덧붙여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념으로 다시 묶어내야 될지 그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전략적 경쟁 관계의 구조와 그 뭐라 그럴까 역학의 부분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이론화를 제가 좀 진행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관점이라서
굉장히 좋은 지적 많이 감사합니다. 김숙현 선생님, 김숙현 선생님은 빨리 뭐 저보다 많이 오래 또 이렇게 일본 분들이랑 이렇게 상호 과정이 있어서 저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아직 안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최근에 이게 현저한 추세는 일본의 대중 정책의 말하면 전략화, 이 군사화, 안전보장의 어떤 우선순위의 변화,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변화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중정책이라는 게 사회경제협력 포함해서 지금 재그룹핑이 되고 재개념화가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정책 결정자 내부에서는 사회를 지금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일본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주된 내용이고요. 질문을 말씀드린 먼저 최진백 교수님의 의견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이 72년 체제라는 게 어떤 사회적 기반을 결여한 어떻게 보면 엘리트 팩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협정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부터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인적이고 굉장히 문맥적인 요인이 실제로 개입을 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형해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엘리트 팩트에서 중요한 거에 아까 세 가지 이제 송기 선생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양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미일 동맹에 대한 당시의 어떤 컨센서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발현을 이제 억제하는 소위 이제 병의 뚜껑론이라고 말씀드린, 잘 아시겠지만 병의 뚜껑론이라는 그런 식의 논리로 당시에 이제 중국 내부의 반대 여론, 엘리트 내부의 여론을 잠재웠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게 어디까지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어떤 전략적 환경의 미중 관계 변화라든지 중국의 대두라는 새로운 전략 환경에 있어서 이 뚜껑 이론이 가질 수 있는 함의, 거기에 대한 콘센서스가 약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변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입장에서 뚜껑론이 이미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신보의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이게 중국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뚜껑론,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방어막으로서의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컨센서스가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약화된 상태고요. 최근에 어떤 얘기가 중국 내부에서 전략가들한테 나오고 있냐면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만은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브 앤 스포크잖아요. 허브가 하나고 스포크가 여러 개 달린 이런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이 미국의 동맹 시스템인데 일본이 하나의 허브로서 여기 달린 스포크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허브로 등장하고 있다는 논의가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커런스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책 결정자들도 일본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재균형, 리밸런스라는 미국의 새로운 지역 정책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형해화됐습니다만은 그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일본의 동맹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중국도 새롭게 일본에 대한 전략을 중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큰 폭에서 지역 전체 전략으로서의 대일 정책을 위치지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중국이 새로운 지금 시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뭐 사고 실험이지만 앞으로 정책화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컨 허브이죠. 일본은 세컨 허브로서의 일본의 중요성, 일본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심도 깊은 그 리밸런스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 논의라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전략가들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 전문가들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중국의 논의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이 나온 것처럼 G2론 내에서 일본을 어떻게 위치지어야 되는지, 그 새로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논의의 시작, 이런 게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끼친 거는 역시 2010년 이후에 센카쿠 위기 이후에 중일 관계 변화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전체 G2론 포함해서 중일 관계가 가지는 의미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회적인 합의의 도출과 신뢰관계 회복, 김숙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외무성 과요들이나 방위성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일본이 중국한테 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한테 왜 중요한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지. 중국이 중요한 건 너무 확실하니까. 일본이 지금 일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안 보려고 하지만 중국의 중요성은 일본한테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시장의 중요성, 뭐 전략의 중요성 문제인데. 근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두에 있어서 중국이 이미 대두한 중국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즉 일본이 뭔가 어떤 걸 가지고 우리 딜을 하는 거, 딜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있죠. 지금은 있죠. 이제 일본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적 엣지를 어디까지 더 이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물건으로 만들어서 중국에 갖다 팔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신뢰관계 회복이라든지 상호성의 증대라든지 이 양국 관계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모색 중인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근데 지금은 당면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무 정책 경향이 편향적이잖아. 지극히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고 대중 정책의 어떤 군사화라는 게 굉장히 현저한 경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전략적으로 경제 포함해서 사회적인 협력 포함해서 일본이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재검토라는 게 일본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제로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목소리가 뭐 당연하지만 절대로 이렇게 원사이드가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외무성 내에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중국을 어카모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기존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일부러 중국의 대두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씩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에 의해서 포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일본이 중국의 경제를 보는 게 굉장히 네거티브하거든요. 굉장히 유례를 찾아볼 수 정도로 퓨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10년 내에 중국의 버블이 퍼질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하고 일본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론 자체가 이렇게 변한 부분도 있고 언론이 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시점이 수정돼 가고 있는 경향이 최근에 발견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